안녕하세요. 고정성과 가철성, 그 어딘가의 임플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황석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문적인 지식을 드리는 강의라기보다는 임상으로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어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강의 주제에 대해서 고정성, 가철성,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보철과 의사가 아니고요. 구강외과 의사입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구강외과 의사가 보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철을 잘 알아서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철 전문가나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강외과 의사가 보철을 이야기한다고요? 제가 왜 임플란트 국소 의치를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먼저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구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일반 진료에 대한 끝없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AGD 과정을 다시 수련하였고 그 결과 운 좋게 미국 치과의사 면허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김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진료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병원이 아닌 미국 로컬 치과에서 GP 페이 닥터로 취업해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토종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진료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미국에서의 진료는 한국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치과 보험이 국가 건강보험이 아니고요. 사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로컬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한 진료는 무엇이었을까요? 1등은 바로 이런 MO, DO, 심지어 MOD 같은 직접 레진 수복입니다. 미국은 치과 사보험 체계 때문에 인레이를 거의 안 하거든요. 무조건 충치 치료는 레진 직접 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진 컨택 맞추기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치료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덴처였습니다. 미국은 덴처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미국 보험 체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쓸 수 있는 지대치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다 발치하고 완전 틀니를 하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RPD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환자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하악 리지를 보유한 환자에게 풀덴처를 해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는 보철과 의사도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꼭 틀니를 해야 한다면 RPD를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힘든 미국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와서 반가운 한국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역시 무치약 환자에 대한 고민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무치약 환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런 케이스들처럼 고정성으로 임플란트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따다닥 심어서 전악 보철하면 정말 좋을 텐데요.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죠. 무치약이거나 무치약이 되어야 하는 환자들이 처한 사정들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요소도 다르고요. 완전 틀니는 너무 불편해요. 부분 틀니를 만들고 싶은데 지대치로 쓸만한 치아가 없는 경우가 있죠.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만으로는 치료가 안 된답니다. 구치부의 해부학적 구조물, 상악동이나 하치조 신경관 이런 것들로 인해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로 전악을 수복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고요. 또 환자분의 사정상 임플란트 개수를 최소화해서 보철을 완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보험 청구가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죠. 개원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아무래도 큰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성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연치를 이용한 부분 틀리는 불가능하고, 또한 완전 틀리는 환자분들이 거부하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성과 가철성,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치약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철 수복을 하는 옵션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사용할수록 최종 보철물은 리무버블이 되고요. 임플란트의 개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보철물이 고정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옵션은 오론 X 같은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꽤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의 사정상 개원가에서 많이 선택되는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치약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완전 틀니부터 오버덴처, 하이브리드 덴처, 오론 X, 그 중에서 한국 개원가의 상황이나 한국인의 식생활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는 적은 임플란트의 개수로 고정성 보철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에 클래스 풀을 달아서 지대치로 사용하는 RPD는 어떨까요? 일단 리무버블로만 한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무버블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 임플란트를 이용한 리무버블 중에서는 이런 오버덴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익숙하죠. 하지만 이것은 임플란트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RPD가 아니라 풀덴처죠. 자,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한 RPD로 더 좁혀보면 어떨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리무버블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이용한 RPD, 즉 IARPD를 선택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플란트 보철을 마치 RPD의 자연 지대치로 사용하는 임플란트 클래습 RPD에 집중해 볼까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보험 체계 때문에 인레이를 안 하고 레진 직접 수복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럼 한국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환자들의 니즈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것이 바로 임플란트 클래습 RPD, 임플란트 국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임플란트 국소 위치인가요? 특히 임플란트 국소 위치는 보통 4개의 고정성 임플란트 지대치를 만들고 클래스프를 이용한 국소 위치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잔존 치아가 있는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RPD를 제작한다면 임플란트와 틀니 모두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동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증례지만 임플란트 국소 위치로 치료를 완료한 제 임상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완전 틀니는 무조건 싫으시고 임플란트를 몇 개만 심어서 쨍쨍한 틀니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잔존곤도 나쁘지 않아서 고정성 임플란트를 추천해 드렸는데 역시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환자분은 상하하게 4개씩의 임플란트를 심고 RPD를 제작하는 임플란트 국소 위치를 선택하셨습니다. 상악은 전악 발치 후에 14번, 15번, 그리고 24번, 25번에 오스템 BA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하악은 비교적 양호한 하악 전치부만 남겨두고 잔존 치근을 발치하였습니다. 이후 34번과 35번, 그리고 43번과 44번에 역시 오스템 BA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3개월의 치유 기간을 거치고 지대치를 위한 임프레션을 체득하였고요. 이후 최종적으로 서베이드 보철물을 제작한 다음 보철물을 딜리버리 하기 전에 보철물을 시적한 채로 RPD 인상을 체득하고 RPD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악은 4개의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이용을 하고 하악도 4개의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이용을 해서 각각 임플란트 국소 위치를 제작하였습니다. 자, 임플란트 국소 위치를 딜리버리 하였던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임시 틀니 상태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굉장히 불편감이 많으셨는데 최종 임플란트 국소 위치를 착용하시고는 원하시던 아주 짱짱한 틀니가 생겼다며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분도 역시 전화기 호플리스 상태로 상악 전악 발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와 상담할 때 나이가 너무 젊어서 틀니보다는 고정성 전악 임플란트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이 발달 지체 장애가 있어서 구강 관리가 어려우니 틀니를 원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RPD, 임플란트 국소 의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 13번, 14번, 23번, 23번, 그리고 하악 33번, 34번, 43번, 44번에 대칭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증례와 마찬가지로 역시 8개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사용해서 임플란트 클래습 RPD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환자분의 만족도는 매우 컸는데요. 임상에서 실제 적용을 해보니 임플란트 국소우치는 보통 일반적인 임플란트 리테인드 덴처, 즉 오버덴처보다 틀니의 지지, 유지, 안정 모두 높기 때문에 식사 효율이 증가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국소위치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임상에서 임플란트 국소 의치를 사용하는 걸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장점들 때문일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의치의 유지, 지지, 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한 환자의 VD를 유지할 수 있으며 컨비네이션 신드롬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치상 면적을 적절히 줄이거나 구개부 노출로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들 수가 있고요. 또 립 서포트 증가와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 고정성보다는 예후가 좋으며 위생 관리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픽스드 전악 임플란트 수복보다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죠. 임플란트 국소 의치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외과적 경제적 부담이 되죠. 여전히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환자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의치 제작이 복잡한데요. 임플란트와 무치약 점막을 동시에 정확하게 인상을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 중간중간 보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치의 파손 혹은 임플란트 지대치의 손상에 대한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교합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임플란트가 받침점으로 작용하여 지대치 임플란트의 손상이 가능하고 의치상의 파절이 쉽습니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원칙의 부재인데요. 아직 이런 증례들을 활용한 RPD 수복에 대한 롱텀 연구나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 국소위치의 단점들을 무시하고 임플란트 국소위치의 좋은 점만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무턱대고 치료를 시작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제 부끄러운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를 보실까요? 다음과 같은 상태로 치과에 초진 내원하였습니다. 하악은 기존 임플란트가 있으니 최대한 고정성으로 치료하시길 원하셨고, 상악은 임플란트를 최소화해서 틀니와 함께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상악의 잔정골도 별로 없고 골질은 매우 낮으며 상악동도 함기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악은 완전 틀니를 권해드렸으나 몇 개라도 임플란트를 해서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상악 견치와 소구치 부위, 대칭되는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잔정골의 골 양과 폭이 너무 적어서 그나마 가능한 위치를 찾다가 심은 곳이 21번, 23번이었고 14번 자리와 17번 자리에 억지로 상악동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때 멈추고 계획을 변경했어야 했는데 이미 환자분께는 임플란트를 4개 심고 임플란트 RPD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이유라 일단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어찌 상악의 2차 수술을 할 때쯤에 하악은 고정성으로 보철을 마무리했고요. 20번 때는 임플란트의 고정이 좋지 않아서 환자분에게 비용도 받지 않고 브릿지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10번 때까지 브릿지를 무상으로 해드릴 수는 없고 ISQ가 75 이상 나와서 14번과 17번은 그냥 싱글 지대치로 두었습니다.
이제 지제치들이 준비가 되었으니 임플란트 국소 의치를 딜리버리만 하면 그런 되는 상황인데 뭔가 벌써 불안하죠? 네, 임플란트 국소 의치를 딜리버리하고 단지 2달 만에 저렇게 14번이 로딩을 못 견디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번대 브릿지도 이 상태로 계속 힘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랴부랴 그나마 뼈가 있는 27번과 28번 위치에 겨우 고정을 잡아서 2개의 임플란트를 추가 식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5개의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하는 RPD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환자분께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임플란트 국소 의치를 제작하여서 부끄럽지만 케이스를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은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치료 이후에는 현재까지 만족하시면서 임플란트 국소 의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주 다행이죠. 그런데 왜 저는 어리석게도 꼭 실패를 해야지만 무언가를 깨달을까요? 실패했던 위 환자 케이스를 곰곰이 복기하면서 저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 증례를 실패로 이끌었을까요? 환자분이 남성이었죠. 남성일수록 저장력이 강해서 클래스프가 걸리는 임플란트 지대치에 하중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브릿지로 연결해서 보강하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14번 싱글 지대치 하중이 심해져서 결국 탈락하고 말았죠. 대합치를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대합치는 임플란트가 포함된 브릿지고 고정성 보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질이 낮은 상하계 임플란트 RPD의 지대치에는 아마도 더 큰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RPD의 지대치로 사용되는 임플란트는 직경이 충분해야 되는데 17번을 제외한 임플란트가 네로우 임플란트였어요.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골질이 양호해야 되는데 D4의 본이었으며 상악동 거상술 동반한 그런 술 후에도 골 밀도가 양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실패했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제가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최대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대칭적이게 식립을 해야 되고요. 또 클래스프가 걸리는 서베이드 임플란트 크라운은 싱글보다는 브릿지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최소 편측에 2개, 양측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보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바이트 포스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다이아미터의 픽스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 결손 부위는 고정성 보철물로 회복하고 RPD를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RPD를 만들기 전에 전방 결손 부위를 브릿지로 연결을 해 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RPD 인상을 체득할 때 기존 보철물을 뺐다 꼈다 하지 않고 딜리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고 심미적으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성별 그리고 현재 대합치와 잔존 골량 및 립 서포트 여부를 진단 시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사용되는 보철이지만 어디까지나 부분 틀리라는 점을 환자에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제 오답 노트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고 위와 같은 법칙들이 지켜졌을 때 임플란트 국소 의치의 성공률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겪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7년 저널에 보면 임플란트 RPD의 지대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의 위험 요소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성별과 대합치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 국소의치와 관련한 가장 최근 리뷰를 보면요. 2023년 논문인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들과 연구들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임플란트 국소의치가 유용한 치료 옵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치료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6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에 대한 예우는 여러 문헌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발표되고는 있으나 임플란트 클래스 RPD, 임플란트 국소의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임플란트와 국소의치가 합쳐진 임플란트 클래스 RPD는 제한적인 케이스에서 임상적으로 유용되게 사용될 수 있다. 기본적인 RPD의 원칙은 임플란트 국소의치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합치와 교합을 고려한 케이스 선택 및 치료 계획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식립 위치의 골 상태, 교합력, 성별, 대합치 등의 고려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환자 유지 관리 및 교합 체크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를 몇 개를 어디에 잘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치료 계획 수립부터 기본적인 RPD의 원칙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진료할 때의 모습인데요. 환자는 흑인, 어시스턴트는 백인, 의사는 동양인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 가지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임플란트 국소 위치 역시 임플란트와 의치 그리고 자연 치아와의 이 세 가지 개념의 조화 속에서 적절한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국소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컨센서스가 부족하고 참고 서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국소 위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을 때 임플란트 국소 위치 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석현이었습니다.